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저는 사람 착한 거 하나 보고 결혼해서 20년 가까이 시댁 식구들한테 호구 취급을 받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남편을 탓하려고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아니에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 둘 다 호구로 살았거든요. 우리 부부가 바보도 아니고 시댁 식구들한테 호구 잡힌 걸 왜 몰랐겠어요. 알면서도 당해준 거죠. 왜 그런 바보짓을 했냐고요? 그건 남편의 가정사 때문이었어요. 제 남편은 돌도 되기 전에 입양이 돼서 40년 넘게 친부모 얼굴도 모르고 살았어요. 친부모님과 양부모님은 한 고향 출신으로 동네에서 형동생하며 지냈던 분들이에요. 신부께서는 아내가 아이를 낳고 얼마 뒤 세상을 떠나자 동네 형 내외한테 자식을 맡기고 도망치듯 외국으로 돈 번다고 떠나셨대요. 며칠만 맡아달라며 제 남편을 맡긴 채 말이죠. 물건 맡기듯 자식을 맡기곤 그 후로는 연락 한 번 없었다더군요. 부모한테 버려진 제 남편을 친자식처럼 걷어준 분들이 지금의 시부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시댁의 무리한 부탁이나 억지스런 강요에도 눈 꼭 감고 들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 부부의 선의를 이용해 먹는 것도 모자라 자기들 입속을 채우려 거짓말로 내 남편 인생을 개박살낸 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하늘이 무심하지는 않았는지 늦었지만 죄 지은 놈들한테 천벌을 내리셨네요. 한마디로 권선징악의 결말을 맞게 된 거죠. 그럼 지금부터 제 남편과 양부모 사이에 벌어졌던 기가 막힌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많이 약했대요. 결혼 7년 만에 어렵게 가진 자식이 툭 하면 병원 신세를 져야 했으니 부모님 속은 말이 아니었죠. 5살 무렵인가요? 며칠을 고열에 시달리다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됐고 할머니는 어린 손녀딸을 묻어줄 관까지 준비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일찍 죽을 팔자는 아니었는지 기사회생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지금까지 멀쩡히 살고 있답니다. 병원에서는 20살까지 살기 힘들 거라고 시한부 판정을 내렸음에도 말이죠. 대개 자식이 이런 상태라면 부모 입장에서 늘 전전긍긍하며 살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달랐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어. 그렇다고 죽는 걸 겁만 내고 아무것도 않고 있으면 그게 사는 거겠니?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 연애도 실컷 하면서 재밌게 살면 돼. 알았지 정은아? 엄마랑 아빠는 우리 딸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낙천적인 성향의 부모님 덕분에 제 인생에 죽음의 그림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남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놀고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완벽히 건강하게 살았던 건 아니고 학교 가듯 병원에 자주 가기는 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1년에 한두 번 된통 앓는 것 빼고는 멀쩡하게 지낼 수 있었죠. 방과 후 친구들과 떡볶이도 먹으러 다니고 헤어핀이나 자잘한 액세서리도 사고 노래방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는 평소 관심이 있던 헤어 디자이너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죠. 일반적인 부모님들이라면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라셨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가 좋다는 건 뭐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라서 미용고등학교 진학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미용고를 졸업하고 5년 동안 유명 헤어샵에서 일을 배울 때도 부모님은 늘 저를 응원해 주셨죠. 내 이름을 건 헤어샵을 열었을 때는 1호, 2호 손님을 자청해 주시기도 했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나이보다 훨씬 더 오래 살고 있는 딸을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저 역시 저희 부모님이 더는 딸내미 걱정 않고 두 분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시길 바랐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번 돈으로 여행을 보내드린 건데 그게 마지막 여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신혼여행 이후 두 분이서 여행을 가는 건 처음이라며 엄청 들떠계셨는데 공항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리곤 거짓말처럼 저만 홀로 남겨둔 채 두 분은 세상을 떠나고 마셨죠. 모든 게 제 탓 같았어요. 제가 여행만 보내드리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 같았거든요. 한꺼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아가 된 저는 한동안 가게 문을 닫고 폐인처럼 지냈어요. 집안 곳곳에 엄마 손길이 묻어있고 아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제 방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침대 위에서 울다 잠들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나야 어릴 때부터 늘 죽음이 가까웠던 아이라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 부모님이 먼저 저만 두고 떠나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더 실감이 안 나고 황망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나도 데려가 주시지 왜 두 분만 간 거냐고 원망도 했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왜 부모님을 데려갔냐고 하늘에 대고 화를 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죠. 그렇게 살기를 포기한 채 침대에 누워있던 저를 일으켜 세운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저희 가게 손님이었는데 얼굴만 기억할 뿐 그리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솔직히 전화를 받았을 때 남편이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났어요. 손님이 한둘도 아니고 평소 대화를 많이 나눠본 손님이 아니라서 인상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밥도 안 먹고 며칠을 보낸 참이어서 기운까지 없어서 그런가 더 모르겠더라고요. 벌써 일주일 가깝게 가게 문이 닫혀있길래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해서 전화했어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가게 문을 못 열 것 같아요. 다른 샵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어디가 얼마나 아픈 건데요? 약은 먹었어요? 손님,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전화 끊습니다. 잠시만요. 저 밥은 꼭 챙겨 드세요. 그리고 머리는 가게 문 여실 때 가서 하겠습니다. 그저 손님일 뿐인데 마치 진심으로 제 걱정을 하는 듯한 목소리에 울컥했어요. 이제 부모님도 안 계셔서 나를 걱정해 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자기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한테 친절한 걸까? 의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내가 그리 솜씨가 뛰어난 헤어 디자이너도 아닌데 왜 꼭 우리 가게에서 머리를 하려는 건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그간 잊고 있었던 허기가 순식간에 몰려왔어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 대로 허겁지겁 먹어댔어요. 방금 전까지 이대로 부모님 따라 죽어버렸으면 했었는데 배가 차고 나니 그런 생각은 싹 사라지고 이제 좀 살겠다 싶은 거예요.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산다고 하더니 그 말이 틀리지 않더라고요. 기왕 살기로 했으니 그동안 닫았던 가게부터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엉망으로 망가지면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았거든요. 한 사람 목 제대로 하고 열심히 살면 부모님도
더는 제 걱정 안 하실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제대로 살아보기로 했어요. 그동안 닫아놓았던 가게 문을 열고 다시 영업을 시작했죠. 그리곤 제게 전화를 해준 남편한테 가게 문을 열었으니 머리하러 오라고 문자도 남겼어요. 문자를 받은 남편은 다음날 바로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커트를 하고 난 뒤 제가 돈은 받지 않겠다고 했더니 한사코 그건 안 된다며 커트 비용을 내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에 부모님 상을 당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처음 보내드린 여행이었는데 공항 가시는 길에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몇 날 며칠을 밥도 안 먹고 제 방에 틀어박혀 있었는데 연락 오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도 그냥 이렇게 부모님 따라갈까 했는데 그때 손님이 전화를 해준 거예요. 그 덕에 지금은 훌훌 털고 다시 가게 문도 열었고요. 고맙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옆 가게 아주머니한테 들었거든요. 혹시 몰라서 제 딴엔 용기 내서 전화했던 건데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저는 친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지금은 양부모님 밑에서 살고 있어요. 아, 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나만큼 슬프고 힘든 사람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안 된 사람을 보니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몰래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전 괜찮아요. 신부모님은 처음부터 제게 없었던 분들이라서 그립거나 허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가끔씩 궁금하기는 해요. 어떤 분들이셨을지. 친부모님에 대한 기억이라도 있다면 좋았을 텐데 하고요. 부모님을 많이 그리워하시는 거 보니까 정은 씨 부모님은 참 좋은 분이셨던가 보네요. 비록 두 분 모두 곁에는 안 계시지만 그동안 살면서 쌓아온 추억은 있잖아요. 사람은 추억만으로도 산다고 하던데 그 기억 가지고 살아가세요.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남편은 수많은 손님들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 다른 누구보다도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둘 다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저를 위로하는 남편의 착한 마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요.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쉽다고 남편과 처음 연락할 때만 해도 괜한 짓 하는 게 아닌가 오만 가지 걱정을 하며 머뭇거렸는데 이후로는 너무도 편하게 문자도 나누고 전화 통화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이 곁에 없었다면 부모님을 잃은 상실감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쩌면 남편은 제가 혼자 힘들어할까봐 부모님이 제게 보내준 사람이 아닐까 하고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힘들 때 곁을 지켜둔 사람한테는 쉽게 마음을 주게 된다고요. 비록 손님과 헤어샵 주인으로 만난 사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를 넘어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게 됐어요. 일종의 가족처럼요. 둘이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생각하기는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성이라는 느낌보다 가족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서로 기댈 곳이 없던 처지라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남편한테는 양부모님과 그분들의 아들이 있었는데 남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식구들 중 누구 하나 돈을 버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온 가족이 남편 등에 빨대를 꽂고 등골을 쪽쪽 빨아먹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가족들을 부양했어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내가 보기에 자기 가족들 정말 이상해. 양부모님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왜 다들 일도 안 하고 자기한테 기대고 살아? 몸이 아픈 거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 집에서 자기 투잡 뛰는 건 알아?
퇴근하고 배달일까지 하는 거 다들 아냐고. 아무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라지만 그래도 수십 년을 한 가족으로 살았으면 그간 쌓은 정이라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정말 속상해 죽겠어. 안 그래도 슬슬 일자리 알아보라고 얘기했어. 우리 결혼하면 그때는 생활비 대주기 힘들다고. 그랬더니 뭐래? 일자리 구하겠대? 모르지. 얘긴 했는데 부모님도 그렇고 동생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 사람 좋은 게 남편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러서는 그게 단점이 되더라고요. 이러니 지금까지 가족들한테 호구 잡혀 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처음부터 남편의 양부모님이 제 남편을 부려먹고 살았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 친자식처럼 키워주셨거든요. 그때는 남편도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대요. 양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6학년 2학기 가을 무렵에 양어머님이 임신을 하셨고 이듬해 아들을 낳으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부모님과 자신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는 사실을요. 거기다 자기 부모님이 어떻게 자신을 버렸는지도 말이죠. 양부모님은 자식 없이 살다가 제 남편을 맡아 키우게 됐고 친부와 연락이 끊기자 제 남편을 당신 호적에 입적한 거예요. 그렇게 친자식처럼 키우던 중 그렇게 소원하던 자식을 낳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제 남편한테 향했던 사랑을 자신들 자식에게 쏟기 시작한 거죠. 처음부터 부모 사랑을 못 받고 살았다면 모르겠지만 받던 사랑을 하루아침에 뺏기고 나니 처음엔 그렇게 서럽고 힘들었대요. 그렇다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찾아갈 수도 없으니 어쩌겠어요. 어떻게든 그 집에 붙어 있으려고 양부모님 눈치에 동생 눈치까지 보며 살았던 거죠.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자기 자식을 남한테 던져버리고 도망친 남편의 친부 탓이었어요.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힘든 고비가 있을 때마다 속으로 남편의 친부욕을 엄청 했었죠. 나중에야 그게 아니란 걸 알고 놀랐지만요. 아무튼 저희 결혼이 임박해지자 양부모님과 동생은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처럼 발악을 했어요. 제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쉬는 날 저희 집까지 찾아와 헤어지라고 종용하기도 했거든요. 네가 나타나고부터 우리 총훈이가 달라졌어. 걔가 가족이라면 끔찍하게 아끼던 놈인데 너 하나 때문에 부모도 동생도 버리고 떠나겠다고 하는 거 아니니? 너도 들어서 알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부모 없이 버려진 종훈이를 친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웠다. 아무리 애 봐준 공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어떻게 여자한테 빠져서 가족까지 버릴 생각을 하냐고. 이게 다 네 탓이다. 너만 없었으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은 없었다고. 그러니 당장 헤어져. 어머님, 이게 왜 제 탓이에요? 자식이 결혼을 하면 주거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아니, 솔직히 지금까지 그이가 가족들 생계를 혼자 도맡아 하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라고요. 그리고요, 결혼한다고 해서 부모님과 동생이랑 영 끊고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따로 살 뿐이지 여전히 한 가족이라고요. 그러니 노여움 푸세요. 그럼 네 말은 결혼하고도 생활비는 전처럼 대주겠다는 소린 거니? 그런 거라면 우리도 니들 결혼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건 안 되죠. 저희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생활비를 대드려요? 그러지 마시고 이참에 일자리 구해보세요. 아직 젊으시잖아요. 도련님도 한창 일할 때고요.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결과는 늘 똑같았어요. 생활비를 대주기 전에는 절대 결혼은 안 된다. 이거였죠. 결국 결혼식을 일주일 남기고 극적인 타협을 보기는 했지만
솔직히 저는 그 결과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좋다. 그럼 우리가 일자리 찾을 때까지만 생활비를 대거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이 정도면 우리도 많이 양보 아닌 거니까 니들도 이 정도 선에서 만족하도록 해. 남편은 알겠다고 대답을 했고 저는 무사히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어요. 신혼집은 제가 살고 있는 부모님 집에서 안방 침대만 새로 들여 살기로 했어요. 사실 남편이 그동안 번 돈은 고스란히 시댁 식구들한테 다 들어갔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이 없었거든요.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결혼자금으로 되겠다고 하길래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게 다 빚이잖아요. 있는 집에서 있는 살림으로 살면 그만인데 뭐하러 은행 이자까지 내며 남의 돈을 빌렸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합리적인 결정 같았지만 그래도 남편은 마음이 무거웠던가 봐요. 빈몸으로 제 집에 들어와 살면서 월급은 고스란히 자기 식구들 생활비로 들어가야 했으니 왜 안 그렇겠어요. 모르긴 해도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결혼을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결혼하고 반년 가까이 지난 시점까지도 시댁 식구들 중 누구 하나 취직을 한 사람은 없었어요. 말로는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애초에 언제까지라고 못을 박았어야 했는데 그걸 못한 우리 책임이죠. 그래서 생각도 못해 시동생을 저희 가게로 불렀어요. 소질이 있건 없건 와서 허드렛 일이라도 하면서 용돈벌이라도 하라고요. 어차피 저 혼자 꾸려나가기에는 규모가 있어서 밑에 사람을 둘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바로 전화를 했지 뭐예요. 너 아주 맹랑한 애구나. 어디서 감히 내 아들한테 그딴 일을 시켜? 내 귀한 아들이 여자들 머리나 잘라주고 있어야겠니? 난 절대 그런 일 못 시킨다. 어머님, 뭔가 착각을 하시는 모양인데요. 저 도련님한테 가위 안 맡겨요. 손님 머리는 오랜 시간 숙련된 헤어 디자이너나 손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도련님한테 하라고 한 일은 손님 머리 만지는 일이 아니라 가게 청소랑 빨래예요. 그 정도는 누구여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뭐? 청소에 빨래? 이게 정말? 야! 네가 뭔데 내 귀한 아들한테 그딴 거지 같은 일을 시킨다는 거야.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딴 일을 하느냐고? 왜요? 청소랑 빨래가 어때서요, 어머님? 우리 그이는요, 결혼 전까지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직장일 마치고 음식 배달까지 했어요.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가족들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다고요. 제 남편도 그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도련님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 정도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 가게 일이 하찮다고 생각하신다면 생활비도 받으시면 안 되죠. 제가 이 일에서 번 돈인데 어떻게 그 돈은 받아 쓰세요? 아무튼 도련님이 가게 나와서 일 안 하면 저희도 이번 달부터 생활비 못 드립니다. 어머님이 하시는 말이 하도 괘씸해서 남편과 상의 없이 제 마음대로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바로 제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던가 봐요. 몇 분 뒤 남편이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전했죠. 이번 일만큼은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나 절대 안 물러서. 사람들이 양심 있어야지. 일자리 구한다고 한 지가 언젠데 누구 하나 일나 서는 사람이 없어? 인터넷 구인 시장만 봐도 고깃집 홀서빙이며 숲 피우는 일, 전단지 알바까지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데 왜 자리가 없다는 핑계를 대냐고. 그런 일을 할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야. 평생 당신한테 기대 살 생각으로 그러는 거라고. 솔직히 말해봐. 평생 가족들 뒤치다꺼리 하고 살 거야? 대답해 보라고. 아니라면 이번만큼은 내 말 따라줘. 당신 동생도 사람 구실은 하고 살게 해야지. 당신이 안 된다고 하면 나도 더는 당신이랑 못 살아. 그러니까 당신이 선택해. 제가 이혼이라는 초강수를 두자 결국 남편은 제 뜻을 따라주었어요. 시동생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제 가게에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일머리가 없다고 해도 그렇지 어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은 건지. 머리카락이 잔뜩 떨어져 있는 바닥에 빗자루질도 않고 물고래를 들고 와서는 닦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기 싫은 티 팍팍 내며 설렁설렁 물칠만 하는데 정말 속이 터지더라고요. 손님들 앞이라 큰 소리도 못 내고 빗자루질 시범까지 보여가며 일을 가르쳤네요. 빨래만 해도 그래요. 펌을 한 수건은 약물이 묻어 있으니까 먼저 몇 번 헹궈준 다음에 수건 코스로 돌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처음부터 죄다 때려놓곤 급속 코스로 돌린 거예요. 다 빠른 수건에서 파마약 냄새가 그대로 나는데도 그대로 건조대에 널었더라고요. 널어놓은 꼴도 미친년 치맛자락처럼 한 대 엉켜서 치렁치렁하게 말이죠. 진짜 매일 매 순간 가슴에 참을린을 수없이 써가며 일을 가르쳤어요. 이 정도면 월급을 줄 게 아니라 제가 강습료를 받아야 할 판이었지만 그래도 그만두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돈을 버는 게 힘들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시동생이 저희 가게에서 일하고 한 달이 됐을 때 시댁에 매달 드리는 생활비에서 시동생 월급만큼을 빼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가게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얘, 너 어떻게 된 거니? 이번 달 생활비가 왜 이렇게 모자라? 아, 그거요. 뺀 액수만큼 도련님한테 월급으로 줬잖아요. 이제 도련님도 돈을 버니까 스스로 생활비를 대야죠. 뭐?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내 아들이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을 생활비로 쓰라고? 난 그렇게는 못한다. 그러니 덜 보낸 돈 당장 내놓거라. 그건 안 되죠. 애초에 생활비는 그 돈을 쓰는 사람이 버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이 번 돈 쓰는 게 그렇게 가슴 아프세요? 그럼 큰아들이 버는 돈은 그동안 어떻게 쓰셨어요? 말로는 제 남편 보고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돈 쓸 때는 도련님만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죠, 어머님. 그날 역시 시어머니와 저는 날을 세워가며 말다툼을 벌였고 결과는 제 승리였어요. 돈 때문에 생긴 싸움에서 돈줄 쥔 사람이 이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월급 받은 지 하루 만에 시동생이 그 돈을 다 써버렸더라고요. 한정판 운동화도 사고 게임 아이템도 샀다나요? 진짜 생각이 없는 인간이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는 한 푼도 더 못 주겠다고 하니 어머님은 빈손으로 돌아갈 밖에요. 그런데 글쎄 저 모르게 어머님이 남편한테 기어이 부족한 돈을 받아갔지 뭐예요. 그걸 알게 된 건 어머님과 다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남편이 퇴근 시간이 됐는데도 집에 가게로 안 오길래 전화를 했더니 결혼 전에 하던 배달 일을 다시 하고 있더라고요. 부족한 생활비만큼 어머님한테 보태드리느라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그 돈을 채우겠다고 투잡을 뛰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답답한 남자 때문에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자기가 이러면 제가 어머님이랑 싸워가며 협상을 한 보람이 없는 거잖아요. 다음 달부터는 경민이가 월급 집에 갖다 준다고 했으니까 이번 달만 이해해줘. 당신이 뭘 걱정하지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을 굶고 살게 할 수는 없잖아. 미안해 여보. 그 사람들은 자기를 자식으로도 생각 안 는데도 자식의 도리를 지키려는 남편을 보니 안 됐고 불쌍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런 사람의 진심을 몰라주는 시댁 식구들이 진저리치게 밉고 싫더라고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가여운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못된 년이 되는 수밖에요. 그래서 이후로는 시동생 월급을 생활비에 포함해서 어머님께 직접 드렸어요. 그 돈으로 지지고 볶든 말든 그건 자기들 안에서 해결하라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는 언제까지고 직장을 구할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연말까지만 생활비를 보조해드리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당연히 시댁 식구들의 반발도 심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갖 쌍욕도 들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제 뜻을 밀고 나갔더니 연말 무렵 아버님이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댁 식구들 생활비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수시로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손을 벌리고 어머님이 눈밑 지방 재배치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돈을 뜯어가고 하다 집에 세탁기가 망가졌다고 바꿔달라는 전화까지 하더라고요. 그뿐인가요? 아버님은 몸이 조금만 아파도 일 못하겠다고 나달빠지고 시어머니는 무슨 보험이랑 개를 그렇게 드는지 매달 돈 꺼달라고 전화하기 일쑤였어요. 우리가 자기들 지갑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철저하게 써먹으려 드는 건지 정말 어떤 면에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한테 호구 잡힌 생활을 하면서도 단칼에 끊어내지 못했던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남편의 처지 때문이었어요. 갈 곳 없던 제 남편을 그래도 키워준 분들이라서 속으로 욕을 하면서도 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호구짓이 생각지 못한 순간 끝을 맺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발단은 시동생의 말실수였어요. 가게 일이 조금 익숙해지자 손님들 드라이를 맡기기 시작했는데 시동생이 의외로 아주머니들과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아주머니들이 며느리 흉보고 며느리 욕을 할 때면 옆에서 장난도 잘 맞추고 손님들 기분 좋은 말도 정말 잘했어요. 그러다 그 말이 나오고 말았죠. 아우, 이 총각 말 참 이쁘게 하네. 나한테 딸이 있었으면 당장 사위 삼는 건데 아쉽다 정말. 우리 집 아들놈들은 엄마 위할 줄을 아나. 엄마한테 용돈을 줄 줄 아나. 정말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 총각 어머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어. 헤이, 저희 부모님한테는 저 말고 효자가 따로 있어요. 여기까지 들었을 땐 시동생이 제 남편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명 은혜 갚은 까치라고 미국에서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어머, 그게 누군데? 이건 형수님한테 비밀인데 저희 형 친아버지예요. 그 아저씨가 매달 돈을 엄청 보내줬어요. 형 키워주는 돈에 형 앞으로 적금 들어달라는 돈까지. 그런데 그걸 우리 아버지가 중간에서 꿀꺽한 거죠. 아니, 그건 좀 그렇다. 남의 자식 돈으로 그러면 안 되지. 그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했겠어. 너무했다. 에이, 호적상으론 형이 우리 아버지 아들로 돼 있는데 뭐가 너무해요. 그리고 그 돈으로 IMF 때 돈놀이에서 엄청 불려줬는데 지금 사는 집도 그 돈으로 산 거잖아요. 그 집은 형 명의로 해줬고 미쳤어요. 그걸 왜 형 앞으로 해줘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물려받을 건데. 제가 샴푸실에 있다는 걸 몰랐던 시동생은 신나게 떠들어댔어요. 기가 막히는 사실에 저는 손님이 있는데도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싸늘하게 식은 표정으로 다가가자 시동생은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기겁을 하더라고요. 형수님, 언제 왔어요? 도련님, 그 말 사실이에요? 그동안 아버님이 우리 그 친아버지랑 연락하고 있었다는 거 사실이냐고요? 아이씨, 아버지가 비밀로 하라고 했는데. 형수님,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이거 아버지한테 들키면 저 죽어요. 시동생을 통해 들은 얘기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친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암에 걸린 상황에 임신을 했던 어머님은 제 남편을 낳기 위해 항암 치료를 거부하셨대요. 그 결과 출산 후 상태가 너무 악화돼서 젖도 한번 물려보지 못하고 수술대에 오르셨고 중환자실에서 보름간 의식 없이 지내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만 거예요. 어려운 살림에 엄청난 수술비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아버님은 살던 전셋집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 지낼 집도 없이 갓 태어난 아들을 키울 수 없었던 아버님은
지인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절친한 고향 형이었던 남편의 양부한테 자식을 맡기게 된 거죠. 미국에서 자리를 잡으면 바로 아들을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셨대요. 자식을 맡기는 대신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은 남편의 양부모에게 드렸다더군요. 지인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미국으로 향했던 아버님은 도착한 순간에야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취업 비자를 마련해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아버님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인들이 꺼리는 온갖 힘든 일을 도맡아 해야 했대요. 그렇게 번 돈은 당장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만 빼고 모조리 한국으로 보내신 거예요. 제 남편의 양부모한테요. 그래도 힘든 시간을 버티다 보니 타국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 취업 비자도 받고 영주권도 받게 되었다더군요. 덕분에 아버님은 전보다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벌어들이는 돈도 그만큼 늘어났어요. 미국에서 아들과 함께 살 생각을 하며 집도 마련하고 삶의 터전을 잡은 아버님은 아들을 찾아오려고 남편의 양아버지한테 연락을 한 거죠. 그동안 제 남편 앞으로 적금을 들어달라고 보내준 돈으로 돈놀이를 해서 집도 사고 살만해졌던 양아버지는 집과 돈을 뺏길 게 겁이 나 남편의 친아버지와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남편의 친아버지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도 이미 이사까지 한 상황이라 자신들을 찾기 힘들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게다가 제 남편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호적에 올려놨기 때문에 자식조차 뺏기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양부모님한테는 친자식이 없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은 이런 기가 막힌 사정을 그동안 제 남편한테 속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놓고는 제 남편을 부모한테 버려진 아이였던 양 거짓말을 하고 긴 세월 등골을 빼먹으며 살았던 거예요. 시동생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된 남편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그 길로 본가에 달려가 양아버지한테 따져 물었죠. 왜 그랬어요? 그깟 돈이 뭐라고 부모 자식 사이를 이렇게 갈라놨냐고요. 당신이 이러고도 사람입니까? 그렇게 나한테서 내 부모를 떼어놨으면 적어도 자식 취급을 해줬어야 하잖아요. 이놈의 자식이 우리가 널 자식 대접 안 해준 게 뭐냐? 너 출생신고도 우리가 가서 했고 너 학교도 보내고 입히고 먹인 것도 다 우리가 했어.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 어디서 큰 소리야?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거짓말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보내준 돈으로 먹이고 입힌 거겠죠. 그리고 내 아버지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이 집 종처럼 부려먹었고요. 당신들한테 나는 돈 벌어오는 기계였잖아요. 내놔요. 내 아버지 연락처 내놓으라고요. 그날 죽일 듯 달려드는 제 남편의 기세에 양부는 결국 연락처를 내놓았어요. 다행히도 남편의 친아버지는 예전 연락처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더라고요. 혹시라도 다시 한국에서 연락이 올까 기다리셨던 거죠. 제 남편의 연락을 받은 친아버지는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공항에 마중 나갔던 우리 부부는 입국장을 나오는 아버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남편과 판박이었거든요. 그건 아버님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제 남편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아버님은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다시 만나게 된 부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을 했어요. 너무 울어서 입국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쳐다볼 정도였죠. 아버님을 모시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두 남자는 끊임없이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나눴어요. 아버님은 미국에서 청소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자신처럼 미국에 이민 와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정당한 급여와 취업 비자를 마련해 주려고 차린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긴 세월 동안 결혼도 안 하시고 해마다 한국에 들어와 제 남편을 찾다 가시곤 했다는 말에
남편은 어깨까지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친아버지를 원망했던 게 죄송해서 그랬을 거예요. 저희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식사를 마치신 아버님은 그제야 참았던 말씀을 하셨어요. 한 하늘 아래 멀쩡히 살아있는 우리 부자의 연을 끊어놓은 죄 많은 인간들. 이번에 제대로 웅징할 생각이다. 돈 때문에 인이 누버린 쓰레기 같은 것들한테는 돈으로 응징하는 게 최선이다 싶구나.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뺏어버릴 거다. 나한테 한 짓도 모자라 내 아들한테 달라붙어 핏바람 먹고 산 거머리 같은 것들을 죄다 밟아줄 생각이야. 그러니 너희들도 마음 단단히 먹도록 해라. 아버님은 이름 있는 로펌에 찾아가 법률 상담을 받고는 당장 소송을 진행하셨어요. 그동안 미국에서 제 남편 몫으로 보냈던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였죠. 아버님은 송금했던 내역까지 미국에서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오래전 양부모와 주고받았던 편지까지도 모조리 말이죠.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도 아버님은 양부모를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얼굴을 마주했다간 이성을 잃고 죽일지 모른다면서요. 아버님과 양부모가 수십 년 만에 대면하게 된 건 법정에서였어요. 저희 아버님을 보고 양부모는 많이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눈에 힘을 주곤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하지만 1년 가까이 진행된 소송이 끝날 무렵엔 저희 아버님 바짓가랑이를 잡고 싹싹 빌기에 바빴어요. 집도 절도 없이 바닥에 나앉게 되었거든요. 재판은 결국 아버님의 승소로 끝이 났고 제 남편의 호적 정리까지 말끔히 정리됐어요.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아버님은 미국을 오가시며 사업과 집을 정리해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현재 저희 부부와 함께 살고 계세요. 제 소원이 잔디 깔린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사는 거라고 했더니 진짜 그런 집을 사주셨지 뭐예요. 그리고는 제 출산을 앞두고 손주 육아를 맡아 하시겠다고 한창 육아 공부 중이세요. 아, 양부모와 시동생은 어떻게 됐냐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돈 한 푼 없이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소리도 있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과거의 죄로 현재의 삶을 파멸시킨 셈이죠 뭐.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고 이게 다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이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